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분기 말 보니까 부채가 1,034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685조였어요. 예, 무려 3년 사이에 51%나 늘어난 겁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 보니까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무려 73%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경기는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고요. 예, 특히 내수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하고 관련된 게 내수 서비스업 경기인데요. 예, 서비스업 경기가 그래도 상반기에는 좋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지역별로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 상업용 부동산 경기를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보다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 고용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지난 5월 통계 보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예, 한 676만 명이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1997년 애한위기 때 27%보다는 낮아진 수준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고용 중 20%가 자영업인데요. 예, 이분들이 내수 경기 위축,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이거로 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9월 말까지 또 연기해놨는데요. 아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연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연기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서비스업 경기, 당분간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값도 더 하락할, 상업용 부동산 가격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서서히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경제 전체를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가계부채가 1분기 기준으로 1,854조 원이거든요. 예,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아진 거는요, 97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예,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이때부터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또 돈을 빌려서 집 사고 주식 사면서 소비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더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 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가지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한 데서 써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우리가 소비할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2001년, 2002년 이때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 GDP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가 한 47%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소비 증가율이 계속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우리 GDP,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이 3.4%였는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계가 소비할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계속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좀 낮춰야 되죠.
그런데 그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낮추려면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2% 안팎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비율을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 당국도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계 스스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 스스로도 빚을 많이 내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또 계속 좋은 일자리가 창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또 가계 소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금융 불균형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 집값 등 자산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고 그동안 금리도 인상했지 않습니까? 정부도 이런 규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 스스로 부채를 서서히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1980년대는 연평균 10% 성장했습니다. 그때 잠재 성장률이 10%였죠. 그런데 5년 1% 법칙이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입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경제 규모, 파이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규모가 축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성장하고 차별하다. 이게 불균형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도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중 18%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18%가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원인은 결국 잠재 성장을 하락,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장기적으로 90년대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든요. 일본 경제가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비 기업을 계속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자 상한 이런 걸 밀어주면서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단기 디플레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좀비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을 구조조정했으면은 일본 경제가 좀 더 빨리 장기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진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자금이 새로운 성장산업, 신기업, 창조기업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가구소득을 보니까요. 가구소득이 505만 원, 소비지출이 389만 원, 잉여를 내고 있죠. 가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가 가계가 과도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사고 뭐 주식을 사고 있는 이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를 좀 합리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5분위 기준으로, 5분위 소득 기준으로 이분들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이 무려 114만 원, 뭐 음식료 지출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9%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105%로 세계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45%, 뭐 G20국가들 평균이 90%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 뭐 이런 복지 문제, 이런 거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가 뭐 소비를 안 하면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금 가계가 평균 소비 성향 한 71% 정도 돼요. 100만 원을 벌려면 한 71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뭐 차별화가 심화됐는데요. 특히 소득 5분위, 소득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평균 소비 성향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부자들이 국내에서 좀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주는 게 전체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소비를 합리화하고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 저는 금리가 뭐 또 3, 4년, 뭐 5년 후에는 다시 1% 은행금리가 1%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하면 한 달 이자가 한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벌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금융자산 1억 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일하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월 20일까지 간세청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약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업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0일까지 2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감소했습니다. 물론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무역수지 적자폭도 1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저는 빠르면 8월, 늦어도 4분기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아마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에 큰 폭 기저효과로 빠르면 9월, 10월 가가지고는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한때 작년 9월, 6월 무렵에 120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7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달러만 떨어져더라도 1년에 100억 달러를 원유 도입하는데 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소비 투자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감소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약간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요. 아마 4분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출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걸 확대 균형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축소 균형인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15개월 이상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 나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일종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5 내지 6%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거의 10% 가깝게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5% 성장하더라도 과거 평균보다는 많이 낮은 성장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데요. 그거는 주로 소비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작년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규제 안 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5%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어요. 리오프닝 하면은 중국 경제가 소비도 빨리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만큼은 성장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올해 5% 이상 성장하면서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요. 대부분 올해는 한 1% 안팎, 그리고 내년에는 0.8%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각국 경제 전망할 때 올해가 어렵고 내년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올해도 작년보다 나빠지고 내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GDP의 작년 기준으로 71%를 차지하고는 소비죠.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가계저축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로 미국 가계저축률 장기 평균 보니까 6.6%였는데요. 작년에 3.7%였어요. 2007년 3.4%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소비할 돈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임금이 올랐지만은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올랐거든요. 미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보면은 오히려 물가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요. 과거 통계 보면은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런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축률이 낮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부터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도 낮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부분 전망기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미국 우리 수출을 보면요. 중국이 25%, 미국이 한 18% 차지하고 있죠. 두 나라가 절대적으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이 중국으로는 작년에서 올 상반기 감소했지만 미국으로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미국으로 아마 수출이 감소한다면은 미국으로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소비가 감소한다면은 우리 상품 덜 소비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으로는 수출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리오프닝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하반기 가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하면서요. 중국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는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보면은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출에서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세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8%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최근에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수출 비중이 우리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요. 인도가 이제 꾸준히 성장하면서 아세안 인도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참 어렵죠.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1분기 0.3%, 아마 3분기까지도 거의 0%대 성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4분기 내년 가서는 우리 경제가 안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1.5%, 저는 1%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최소한 2%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올해 증가하면서 지금 경제 성장을 그대로만 주도하고 있는데요. 뭐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G20 선행지수가 최근에 그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겁니다. 아마 4분기 내년 가서는 수출이 그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무역 수지가 약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올 4분기 내년 가서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에서 뭐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게 설비 투자예요.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936조 원입니다. 4분기부터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면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는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내년에는 소비보다는 수출, 기업 투자,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안만하게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요. 올해 1% 초반에서 내년에는 2%를 약간 넘는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은 큰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미국 비중이 2000년에 21.8%였어요. 근데 2011년에는 미국에서 그때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10%까지 떨어졌는데요. 올 상반기는 18%까지 늘었습니다. 대신 중국 비중은 2000년에 10.7%에서 2018년에는 무려 26%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보니까 한 20%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미국 비중은 급속하게 늘고 중국 비중은 많이 축소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미국 소비가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미국 비중은 지금이 그 정점일 것 같습니다. 18%가 상반기 정점이고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미국 비중은 축소될 텐데요. 중국 비중은 거의 27%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0%로 떨어졌지만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 내년에 한 5%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비중은 약간 올라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인도가 최소한 5년 동안은 뭐 6%, 7% 성장하면서 우리가 인도 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미국 비중은 지금 너무 좋은데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비중은 뭐 너무 많이 떨어져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뭐 26%, 27%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활로를 아세안이나 인도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뭐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에서 그동안 디커플링, 중국하고 결별하자. 그런데 디리스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도 미국 없이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고요. 미국 소비자도 중국 없이는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8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상품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무역 전쟁 이거는 과거처럼 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내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수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중동일 수도 있고 최근 사우디에서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는 젊은 인구 구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보다는 아세안, 인도 쪽에서
우리가 그 수출을 한료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이 뭐 인도가 생산하는 못하는 우리가 전기 제품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거 생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인도에서 우리 자동차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수출은 그 미국, 중국보다는 아세안 지역, 인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